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페라리는 싱가포르에서 시즌 최저점을 찍었고 루이스 해밀턴 역시 브레이크 문제를 겪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해밀턴이 브레이크 문제를 겪은 이유, 그 뒤에 숨은 것, 그리고 페라리가 메르세데스, 레드불, 맥라렌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세르와 르클레르의 말을 분석하고 베르스타펜의 상황과 그가 왜 출발할 때 소프트 타이어를 선택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레드불의 책임자인 로랑 마키에티가 이와 관련해 뭐라고 했는지, 레이싱 불주의 이중 제로와 조지 러셀의 계약 갱신이 지연되는 상황도 분석해야 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경력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라리는 아마도 2025 시즌 최저점을 싱가포르에서 기록했습니다. 다른 정의는 없습니다. 페라리는 변명이나 기대 없이 주말을 4번째로 마쳤습니다. 샤를 르클레르도 이번에는 의심 없이 마이크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5개의 그랑프리에서 포디엄에 오르지 못했고 숫자를 보면 상황은 가혹합니다. 메르세데스는 제조사 순위에서 2위를 굳히고 있으며 레드불은 가까워지고 페라리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싱가포르만이 아니며 추세가 부정적입니다. 몇 달째 페라리는 지속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자유 연습 3에서 몇 번의 속도 상승을 기대하지만 경주에서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경쟁자들은 명확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메르세데스는 안정성과 경주 속도를 찾았고 레드불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맥라렌은 올해 초부터 꾸준했습니다. 반면 페라리는 어려움을 겪으며 뒤쫓고 있습니다. 추가로 왜 역전이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핵심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든 팀이 이미 2026년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이는 기본적 한계와 만성적 결함은 아부다비까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아킬레스건은 분명했습니다. 브레이크 과열입니다. 프레데릭 바세르는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냉각 문제를 겪었습니다. 깨끗한 공기에서는 속도가 괜찮았지만 트래픽에서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르클레르와 해밀턴이 더러운 공기를 다루어야 할 때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속도가 급락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큰 신호입니다. 페라리는 역사적으로 브레이크에서 강점을 가졌지만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는 오히려 상위팀 중 가장 낮은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페라리는 주말마다 다양한 특정 문제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반복되는 시나리오처럼 보일 정도로 길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바레인, 올해의 바쿠, 그리고 싱가포르도 기억합니다. 항상 경주를 망치는 요소가 있으며 결코 깨끗한 일요일은 없습니다. 르클레르는 페라리의 거울처럼 피곤하고 거의 체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큰 발전을 이루었고 레드불과 맥라렌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전략은 좋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밀턴은 두 번째 피트 스톱 이후 소프트 타이어로 좋은 속도를 찾았고 르클레르에게 20초를 만회하며 안토널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 후 브레이크가 멈추었고 트랙 제한으로 인해 그의 경주는 강등되면서 끝났습니다. 이미 쓴맛을 본 주말에 5초 페널티로 최종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개의 경주, 오스틴, 멕시코시티, 인터라고스, 라스베가스, 카타르 및 아부다비는 기회라기보다 의무처럼 보입니다. 페라리는 체면을 지키려면 최소한 몇 번은 포디엄에 올라야 하고 우승을 논하는 것은 거의 꿈에 불과합니다. 제조사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거운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최소 목표는 포디엄과 몇 번의 승리를 위해 꾸준히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매우 멀어 보입니다. 현실은 페라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화하지 못하는 반면 다른 팀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는 결점을 수정하여 두 번째 힘이 되었습니다. 레드불은 완벽하지 않은 해에도 필요할 때 치명적입니다. 맥라렌은 견고한 기초를 구축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라넬로는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이라면 진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위기가 얼마나 깊은가요? 2026년을 앞둔 단지 전환의 해인가요? 아니면 개별 시즌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요?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주와 두 번째 부분에서 겪은 문제를 매우 잘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결말 부분에서 여러 브레이크 문제를 겪었고 그 후 강등도 있었습니다. 그랑프리의 3분의 2 동안 루이스 해밀턴은 적절한 열쇠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피트스톱과 소프트 타이어는 다시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0.1초씩 계속해서 기록을 단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격차를 줄였고 5위를 위한 안토널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다 된 것 같았을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SF-95의 브레이크가 과열되기 시작했고 해밀턴은 이를 돌려 말하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소프트 타이어는 공격하기에 훌륭한 속도를 제공했고 나는 땅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불행히도 브레이크 문제로 인해 슈얼과 더 많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소진된 것이 아니라 결말 부분에서 트랙 제한으로 인한 페널티는 그를 9위로 밀어내어 가능한 반전을 챔피언십에 거의 쓸모없는 하루로 바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은 더 멀리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경주는 힘들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말 내내 차 안에서 기분이 좋았고 경주 마지막 3분의 1에서는 좋은 속도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스틴을 대비하여 패키지를 최대화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중 메시지입니다. 한편으로는 페라리가 이미 예선에서 더 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팀에 충격을 주고자 하며 순수한 성능은 부족하지 않지만 오류와 기술적인 문제 없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루이스 해밀턴 combatteva con i freni. 박스의 반대편에서 샤를 르클레르는 좌절스러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엔지니어는 온도를 조정하기 위해 그에게 지속적으로 리프트 앤 코스트를 요구했고, 샤를은 지쳐서 이를 무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라넬로에게 열 관리가 계속해서 큰 아킬레스건임을 나타냅니다. 총 12점이고 메르세데스가 앞서 나갑니다. 레드불은 밀턴 케인스 팀을 위해 대부분의 점수를 가져오는 베르스타펜과 함께 가까워지고 있으며, 특히 페라리가 앞서 나갈 가능성을 보았으나 기술적 한계와 복잡한 관리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경기를 낭비했습니다. 브레이크 문제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며 SF-25가 완전하지 못한 챔피언십의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때때로 속도를 내지만 이후 냉각, 타이어 마모, 보수적인 전략 및 작은 오류들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라리는 마지막 6경기에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5년은 이미 끝난 것일까요? 샤를 르클레르와 루이스 해밀턴이 모두 리프트 앤 코스트와 브레이크 과열 문제를 겪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거의 이번 시즌 페라리의 상표가 되었습니다. 바닥이 닳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더 높은 높이로 경주하기 때문에 바닥이 최대한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절약하기 위해 샤를 르클레르와 루이스 해밀턴은 직선 구간마다 제동하기 전에 발을 올려야 했습니다. 매 바퀴마다 10분의 1초가 손실되었고 리듬은 계속 낮아졌으며 경쟁자들은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싱가포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몇 달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이며, 샤를 르클레르는 경기 후 이를 언급했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매우 힘들어요.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없으며 낙관할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다른 팀들이 더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레드불은 몬자에서 성장했고 메르세데스는 여기 싱가포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며 새로운 해결책이 없습니다. 즉 페라리는 멈춰있고 경쟁자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보다 더 걱정되는 것입니다. 페라리에서의 정체된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챔피언십에서 멈춰있는 것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팀이 2026년과 새로운 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스포츠 결과뿐만 아니라 사기입니다. 프로젝트의 얼굴이어야 할 첫 번째 드라이버가 공개적으로 개선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할 때 그 신호는 심각합니다. 르클레르는 지쳐 보입니다. 너무 많은 해에 약속과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6경기가 남았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리듬과 점수를 얻었고 레드불은 다시 공격적이며 맥라렌은 꾸준합니다. 반면에 페라리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적어도 컨스트럭터 순위에서 2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처럼 보입니다. 해밀턴이 직면한 브레이크 문제는 마지막 두 바퀴에서 발생했습니다. 영국 드라이버에게는 독특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는 마지막 두 바퀴에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온도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페달의 느낌이 사라졌으며 SF-25가 더 이상 브레이크를 하지 않아 차량을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해밀턴은 알론소에게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코너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트랙 한계로 인해 5초 페널티를 받아 8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F-25는 경쟁사보다 작은 브레이크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그 결과로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성적인 과열과 지속적인 리프트 앤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초반 바퀴부터 팀은 루이스에게 관리를 요청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여 키미 안토널리까지 잡으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레이크가 과열되어 경기를 망쳤습니다. 이 한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페라리에서 시즌 초부터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최악의 순간의 절충이 폭발했으며 확실히 SF-25는 루이스 해밀턴이 지금까지 운전한 가장 어려운 차입니다. 특히 모든 면에서 평균 이하의 차이기 때문에 한계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싱가포르는 복구의 경기가 될 수 있었고 한 번 또는 두 번의 전략적 피트스탑과 적어도 메르세데스보다 앞서거나 적어도 베르스타펜보다 앞서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또 다른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레드불과 맥라렌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메르세데스는 컨스트럭터 2위로 앞서 나갑니다. 문제는 단일 결과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취약하다는 인식입니다. F-25는 공기역학적 타협으로 인해 단일 랩에서도 레이스 페이스에서도 느리며 특히 더러운 공기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적응의 달인인 해밀턴조차도 차량이 재앙이라고 인정할 때 경고음이 사이렌으로 변합니다. 멜버른 이후 트랙은 겨울에 만들어진 모든 환상을 해체했습니다. 마라넬로를 타이틀 경쟁에 복귀시키려던 자동차는 타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개발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2026년을 대비할 때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올해처럼 어떤 서킷에서도 강력하지 않은 차로 시즌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 주말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는 좋은 느낌이 있지만 첫 번째 자유 연습부터 균형 문제나 너무 낮은 바닥 때문에 실격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상 숫자에서 본 잠재력이 바로 증발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공격 대신 리프트 앤 코스트를 하고 브레이크와 타이어를 보호하게 됩니다. 결과는 18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업데이트도 하지 않은 차로 2번 승리하고 싱가포르에서 새 프런트 윙을 도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레드불은 어려움 속에서도 재창조하여 특정 조건에서 맥라렌을 이깁니다. 페라리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러셀의 승리는 가장 힘든 증명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월드 챔피언십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지만 2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페라리는 금요일에 경쟁력이 있어 보일 때조차도 일요일 경기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레드불은 시즌 초반의 불확실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프런트 윙을 도입하여 수준을 높였습니다. 메르세데스도 같은 일을 하여 안정성을 찾고 모든 기회를 활용합니다. 레드불은 새로 도입한 플로어 덕분에 더욱 발전했습니다. 마라넬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데이트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으며 바닥과 후방 서스펜션에 각각 하나씩 있지만 이를 통해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앞서 나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위험해집니다. 유명한 프로젝트 668, 즉 2026년 페라리는 SF25의 결함을 수정하지 못한 같은 인물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렵습니다. 차가 잘못 탄생하고 18번의 그랑프리 후에도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팬들, 특히 자신의 드라이버들에게 미래가 다를 것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르클레르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 자유 연습 이후에 차가 제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균형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에 도입된 새로운 후방 서스펜션이 기대한 결과를 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픈 것은 레드불과 메르세데스가 시즌 초반에 맥라렌 뒤에서 시작했지만 오늘은 번갈아가며 MCR39와 경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페라리는 결코 몇 번의 격리된 예선과 부다페스트 경기에서 제외하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많이 고생했으며 페라리는 결코 진정한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오늘 SF25를 바로잡지 못한 사람이 정말로 2026년에 규제 혁명을 맞닥뜨릴 차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팬들과 또한 관계자들을 가장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페라리는 단순히 2025년을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페라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래에 대해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레드불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야 합니다. 베르스타펜은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모든 카드를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드불은 항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은 싱가포르에서 전면적인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몇 바퀴 후에 소프트 타이어를 처벌하는 서킷에서 소프트 타이어로 출발합니다. 계산된 위험, 거의 절망적이지만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커브에서 앞서 나가고 경기를 독주로 바꿉니다. 아이디어는 뛰어났습니다. 맥스는 마리나 베이에서 두 번째 칸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그립이 적은 트랙의 더러운 부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출발 전 내린 비가 고물을 제거하여 아스팔트를 씻어내어 모든 것을 더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즉시 1위 자리를 얻었다면 완벽하지 않은 차로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레드불은 다른 톱 드라이버들의 새로운 미디엄 타이어에 맞서 사용된 소프트 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트랙의 더러운 부분이 승리했습니다. 맥스는 출발해서 러셀을 추월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남았으며 거기서 경기는 멈췄습니다. 추월이 거의 불가능한 서킷에서 그의 도박은 몇 초 만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맥라렌은 이겨야 할 차이며 남은 트랙들은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파파야에 맞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맥스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하고 매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번 커브 이후에는 추월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시도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지만 만약 1위였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공격적인 접근법은 챔피언십이 끝날 때까지 규칙이 될 것입니다. RB21의 강점에 의존하지 않고 놀라게 하고 전략을 뒤집고 필요할 때 도박을 합니다. 진실은 레드불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빠른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발 후 베르스타펜은 소프트 타이어를 매우 주의 깊게 관리해야 했고 이후 하드 타이어로 바꾼 후 노리스의 복귀에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맥스는 기어 교체 문제, 스케일링 및 기어 삽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말로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트랙에서는 심지어 두 번째 자리도 잃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는 더 밀어붙이기 위한 올바른 창에 있지 않았습니다. 맥스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최종 포디움이 어쨌든 좋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싱가포르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레드불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맥라렌이 잡히지 않을 것 같고 메르세데스가 싱가포르에서 우승했어도 맥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게임에 복귀하기 위해 위험한 움직임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출난 선수가 잃을 것이 없이 달릴 때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드불의 극단적인 전략이 정말로 월드 챔피언십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순간적인 불꽃일까요? 내 생각에는 최소한 시즌의 이 부분에서는 월드 챔피언십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피아스트리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있고 그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으며 두 파파야가 혼자서 문제에 빠질 경우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레이싱 불스 팀의 상황도 봅시다. 주말은 그의 새로운 트랙에서 기아라에서 휘트리로 훌륭하게 시작되었습니다. 21세에 베테랑의 성숙함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톡십의 전주곡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매우 강하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피트스톱 직전 라디오를 통해 어떤 드라이버도 듣기 싫은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자르는 파워 유닛에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로 프랑스 알제리 드라이버의 경주는 고난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코너에서는 빨랐지만 직선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잡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나를 잡았고 청색 깃발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1위로 마무리하며 중요한 영역 밖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리암 로슨에게도 주말은 어려웠습니다. 12위로 시작했지만 복구하지 못했고 전략 때문에 15위로 마무리하여 점수와 멀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긍정적인 연속의 끝을 표시하지만 레이싱 불스가 여름 휴식 이후 보여준 것을 지우면 안 됩니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하자르와 같은 신인 선수는 차량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이미 상위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표는 즉시 오스틴에서 다시 시작하여 파워 유어 유닛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최근 경주에서 쌓은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레이싱 불스가 오스틴 이후부터 다시 점수 영역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로슨이 저지른 두 가지 실수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로슨이 바쿨에서 좋은 주말을 보내고 하자르가 여름 휴식 이후 네덜란드에서 포디움을 차지했기 때문에 레이싱 불스는 자동차로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신 뉴스입니다. 러셀의 경주와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당연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메르세데스는 싱가포르에서 견고함과 경주 관리에 대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러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과적인 운전과 완벽한 타이어 관리로 지배했습니다. 이는 그의 두 번째 시즌 승리이며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부16은 존재하며 제조업체 2위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축제 뒤에는 부조화스러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왜 러셀은 아직 갱신되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긴 주행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로 주말을 맞이했으며 열화 및 온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냈습니다. 러셀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타이어와 연료 소비를 제어했고 뒤에서 경쟁자들은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안토널리도 어려운 출발 후 복구하여 두 메르세데스를 페라리 앞에 놓았으며 제조업체 2위를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앤드류 쇼블리는 침착하게 의견을 남겼지만 행간에는 많은 만족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지만 아부다비까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즉 기술 기반은 현재 경쟁력이 있지만 단 하나의 승리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토 울프가 조지 러셀을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셀은 메르세데스에서 4년째이며 루이스 해밀턴과 같은 강한 팀원을 이겼고 중대한 포인트를 가져왔으며 깨끗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치적으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토널리와 함께라면 신중함이 이해되지만 그 역시 갱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르세데스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러셀은 1년 플러스 1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1년 갱신과 영국 드라이버에게 유리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약간의 시장 전략일 뿐이며 협상에서 여유를 가지기 위해 러셀의 갱신을 보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싱가포르에서의 이번 승리 후 러셀과 메르세데스 간의 갱신은 시간 문제이며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보다 러셀의 조건을 따르며 오늘날 메르세데스가 새로운 규정과 함께 내년에도 메르세데스의 첫 번째 드라이버로서 러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면서요.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이 채널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스트로에서 전부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